자, 오늘 2강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좀 두 번째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철학이라고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철학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고대 철학하고 굉장히 개념적인 간격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고대 철학에 들어가면 왜 이딴 게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는 좀 낯설거나 굉장히 캐캐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유용하지 않는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혁명, 또 이제 과학혁명과 아울러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15세기, 16세기에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났던 이제 종교개혁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반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신앙, 믿음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논의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뭐 신부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종교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도그마, 우리가 이제 테올로지라고 하는 그 신학적 차원하고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학적인 작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혁명 이후에 갈릴레오 또는 뉴턴 이후에 다뤄지고 있는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단절을 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제 2500년 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게 될 텐데, 추적을 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게 필요하지? 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이 특별히 이제 신경과학, 뭐 진화생물학, 뭐 사회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철학의 영역을 점차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학의 학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과학자들, 특별히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신경과학 뭐 이쪽, 또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이제 물리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철학자들보다 뛰어난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수많은 관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신빙스러운 자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철학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전통 철학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철학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귀중한가, 그리고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는 달리 이제 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리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돌이나 바나나나 뭐 벽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원자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먼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학이 나아갈 방향, 특별히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철학이 나아갈 방향은 인간이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먼지가 아니다,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이한 먼지인가? 왜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좋고 훌륭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나의 삶, 뭐 티끌과 같은 삶이긴 하지만 그 삶이 왜 의미가 있는가, 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구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냥 분자의 상태, 원자의 상태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자 배열이, 나의 어떤 삶의 패턴들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2000년
또는 2,5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서양 고대 철학의 하나의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에요. 이게 진리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제 우리는 어느 설명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는데 어느 하나 뭐 진리거나 아니면 뭐 어느 하나가 참이거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줄 것인가. 자, 그건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한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분 입장 표명을 해야 될 텐데, 자, 마찬가지예요. 자, 서양 고대 철학에서 이야기가 던져지고 있는데 그런 이론들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적인가, 또 얼마만큼 나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들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에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존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원자, 뭐 이런 분자 배열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자 배열체에서 존엄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자, 고대 철학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존엄한가? 여러분들이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결론이 없어요. 끝에 가서는 항상 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왜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서양 고대 철학에 이제 남겨져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던 내용들은 과연 이제 이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로만 설명이 끝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합법직성하고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범인의 문제와 그다음에 악인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세상이 단순하게 어느 규칙적인 체계 또는 패턴으로 끝나지 않고 무한으로 빠지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 사고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무한 루프에 빠지는 이런 공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고, 물리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운동, XY 좌표로 나눠서 사물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의 행동, 왜 인간의 사고 방식들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어떤 말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냥 미궁으로 빠지거나 무한으로 빠지거나 그냥 무한 루프로 가게 되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전체적인 조망을 하려고 하는 과학 철학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보적인 관계이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의 의식, 생각,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다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생화학적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학 철학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자, 1인칭 또는 이제 3인칭 이런 어떤 대립 관계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객관성 이런 문제들은 3인칭 과학에서 다루는 이제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1인칭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런 1인칭 관점도 3인칭 관점처럼 이제 부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2인칭 영혼에 대한 태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이 철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만이 생각하는 나의 어떤 고유한 속성들 이런 것들을 묶어주는, 그런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영매철학 하다 보면 굉장히 과학적 사고방식, 뭐 논리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계속 3인칭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증 이론, 모든 경험적 사실은 자,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관찰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영미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독일 철학, 이런 이제 프랑스 철학 이런 데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들, 이 주관적 특성들만 또 굉장히 또 강조를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선험적 주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경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앞서 있다라고 하는 말들인데, 자, 그런 나의 특성, 나의 본성,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측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뭔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독립적인 존재다. 이것도 좀 허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학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이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제 영혼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자의 이제 일이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동양철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텐데, 자, 공자에 따르면 자, 일이관지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많이 닮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가족 유사성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자, 가족들은 얼굴을 보면 이제 신체적인 특징들이 이제 많이 닮아 있죠. 눈이 닮았거나 뭐 얼굴 형태가 닮아 있거나. 자, 그런데 이제 면밀히 관찰해 보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 유사한 보면 이제 아버지를 닮았거나 어머니를 닮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아들은 A, B, C, 뭐 딸은 이제 B, C, D, 뭐 이제 또 셋째 아들은 B, C, D,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뭐 C, D, E 이렇게 서로 다르긴 한데 이게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이걸 이제 비트겐슈타인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게임. 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구기 종목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반 아니 이제 뭐 달리기 같은 거는 이제 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유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범주로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사물들은 무언가로 환원되어서 공통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을 때만이 그것이 동일하다. 그것은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과학혁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강점이자 또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 원자가 됐든 아니면 그 원자 이하의 어떤 속성이 됐든지 간에 물리적인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속성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그것이 모여져 있는 복합체로서의 어떤 대상이나 사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대상들을 다 물리적인 실체로 원자나 분자의 배열로 전부 다 환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바로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환원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 문제예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에 따르면 자, 파동 함수 또는 이제 확률파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어쩔 때는 파동으로 가고 또 어쩔 때는 입자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걸 환원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하면 과연 이제 이 환원적 물리주의, 모든 세상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로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것도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자, 생물 수준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학적인 수준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수준에서 그만둬야 되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원적 물리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설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포더가 이제 이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 자, 이제 구리라든지 종이, 조갑이, 물론 여기서는 설명인데 다 나와 있지만, 자, 이거는 물리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제 똑같은 것들이 아니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모두 화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구리나 종이나 조갑이는 물리적인 방식에서 보면 전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전혀 유사성도 없어요. 그런데 경제학적인 법칙, 이것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 특별히 경제적인 하부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삶을 물리적으로 볼 것인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도 반드시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화 또 가치, 자, 이런 측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좋은가 나쁜가, 또는 이제 이것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술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고 또 종교 같은 이런 문제.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더가 이야기하는 구리나 종이나 조갑이 같은 형태의 특성들을 갖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유사성은 전혀 없지만 그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상상의 질서. 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돈, 화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종이 쪼가리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보면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종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자, 이 안에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걸 아무리 스캔해 보세요. 그 가치가 파악이 되는지. 왜냐? 그건 물리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어떤 가치인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난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걸 이제 스티븐 핑커는 빈서판 논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빈서판 논쟁. 자, 빈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백지 상태라고 하는 건데,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빈서판이다.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하는 작용은 여러분들이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어떤 지배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심장을 꺼내 보세요. 뇌를 스캔을 해 보세요. 아무리 MRI로 찍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난 마음이 없어. 나는 뭐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이게 뇌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뇌가 없으면서 과연 이제 마음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뇌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뇌가 바로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정한 패턴, 일정한 유형을 가질 때만이 인간의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사유 능력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백지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아이와 어른이 평등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존엄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 빈서판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혁명 이후에 특별히 이제 이 빈서판을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코기토, 인간은 코기토라고 하는 사유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또 인간은 몸이라고 하는 신체라고 하는 부분을 갖는데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신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신체는 톱니바퀴고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코기토죠.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 자, 그것만이 나라고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설명 또 자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더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살아가면서 자,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리관지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으려고 지금 그 물리적 환원주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더나 이제 우리 철학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이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묶음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이제 지향하는 게 뭐냐, 대상이냐, 어떤 하나로 모두 다 수렴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대상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묶을 수 있는 그 패턴,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철학과 과학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무도 천동설 믿지 않아요. 천동설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우리는 항상 천동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자, 오늘 아침 해 지는 시각, 해 뜨는 시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이 3.0 되더라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여러분들 30cm도 안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태양은 30cm도 안 돼요. 태양의 원래 실제 크기는 130만 킬로미터죠. 여러분 눈에는 30cm가 안 되는,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 이 직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을 현상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현상학. 자, 현상학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현상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 현상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느낌을 현상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뭔가 이제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편의점에서 코카콜라를 샀어요. 1리터짜리 사고 반절을 마시고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날 꺼내 볼 때 그 콜라를 또 누가 마신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콜라가 어저께 1리터짜리 있었는데 500ml가 사라졌고 또 누군가 200ml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누가 먹었어? 여러분들이 생각에 나오는 거는 누군가 반절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엄밀하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계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그걸 측정할 거예요. 자, 몇 미리가 있었고 몇 미리가 줄었고 그래서 몇 미리가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 논리적인 사유이고 체계적인 사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면서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걸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돼요. 자, 이런 식의 반응을 현상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계를 그냥 단순하게 기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뭔가 프로그램화 된 것들 그대로 막 코딩을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또는 분노 또는 어떤 지독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직관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직관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태양은 항상 뜨고 지고, 자, 우리가 보면 항상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죠. 그리고 지구는 평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태양도 30cm처럼 보이고요. 자, 뉴턴의 역학에 따르면 원래 물질은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건데, 근데 지구상에 있으면 중력 때문에 항상 물체는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고 힘을 줘야만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우주 공간에서 물질을 하나 놓으면 계속 물질이 움직여요.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세계를 이해하려면 지구를 없애버려야 돼요. 지구를 없애거나 하면 여러분들 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의 직관은 계속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현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게 이성적이지 않고 물리적이지 않고 이 현상학적인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양자역학에 따르면 나의 신체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자꾸 나는 내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 내 코가 없는데 나는 내 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죠. 자, 이게 현상학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실제 사이의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미시세계. 자, 이 미시세계는 자, 원자나 아니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시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원자나 아니면 분자의 배열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파인만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으로는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는 자, 두 번째 세계, 거시 세계예요. 자, 이 거시 세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예요. 자,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 또 내 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세계인데, 자, 이 세계는 직관의 세계이고 현상학적인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니까. 자, 이제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문화 또는 윤리, 예술, 종교,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현상학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경험들로부터 이어진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서 뭐 분자를 또는 뭐 원자를 전자해명으로 본다고 해서 알아내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철학이 과학과는 분기가 되는 다른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키워드로 이제 원인과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원인과 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물리학하고 또 이제 철학하고 특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는 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요. 인과관계를 만들었는데, 자, 인과관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흉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이거는 필연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흉은 이걸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먹구름이 끼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 세계는 콰인에 따르면 미결정되어 있는 세계다, 또는 이제 불확정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필연성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는 전부 다 우연적이에요. 자, 우연적에서 원자들이 움직이는 거 또는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그 사태에 어떤 법칙이나 어떤 생각들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구성적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성적 진리.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 그래서 구성적인 진리이고, 자,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자,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물리적인 원인하고 개념적인 원리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살인 사건이 났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죽인 물리적인 원인은 바로 뭐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하나의 이제 무기로서 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또 그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떤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 원리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살한다고 했을 때 자살을 하게 되는 물리적 원인은 내가 뭐 총을 쏘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끊는 거니까 물리적 원인은 당연히
물리적인 실체겠죠. 근데 죽는 원인이 아니라 죽는 그 과정에서 가장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죠. 나의 절망감이라든지, 뭐, 연인한테 뭐, 상처를 입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원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원인과 다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간다, 또는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원인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원리에 따라서 또는 개념적 원리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처럼 뭔가 C 언어나 뭐 자바 이 프로그램 짜 놓은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인간은 계속 그런 어떤 그 체계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체계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다 심리적인 원인들이에요. 심리적인 원인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텔레비를 보고 싶어서 텔레비를 켜서 보고 있는데,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와가지고 막 화를 내요. 그 이유는 뭐겠어? 내가 보고 싶은 걸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체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감정적인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리적인 체계가 됐든 논리적인 체계가 됐든 그 체계들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 시도들이 바로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과학과 철학의 차이, 또는 이제 물리적인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원리나 심리적인 원리, 이런 것들의 이제 차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과 질환도 한번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병들 중에 실질적으로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몇몇 병들은 약물 치료만 하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또는 이제 증상을 호전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자, 이제 MRI나 CT로 찍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이제 이게 철학에서는 이제 질병하고 질환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물학적으로 이상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된 거죠. 상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제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뭐 간경화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수술,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질환은 이제 일리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고, 이건 나만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신체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고통이나 이제 불편함, 이런 어떤 피로감들을 느끼게 되는데,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계속 아픈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전에는 그냥 고통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마비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돌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봄의 윤리다라고 하는 건데,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일반적인 병들을 다 고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평생 가는 병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에게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만들어내 놓은 이런 요소들이 이제 상존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질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물리적인 것하고 심리적인 것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심리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뭔가 물리적인 약품이라든지 수술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형태의 돌봄이라고 하는 거, 뭔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과 철학에서 구분되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환원적 물리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적인 그 원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와는 이제 반대로 뭐 딱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물리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런 잡히지 않는 영역에서는 과학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이제 영혼이 있다, 또는 이제 물리적인 원자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특수한 존재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원자로 환원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또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두 다 이 세 개를 이제 물리적 환원주의, 또는 우리가 이제 환원주의, 또는 이제 물리주의, 또는 이제 자연주의. 자,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 같은 말들인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원자의 상태이다. 원자로 분해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유물론 또는 물리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19세기 물리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9세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간을 분해하면 하나의 이제 원소들의 집합으로서, 원자들의 배열로서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그것이 이제 뭐 화학적인 수준이 됐든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수준이 됐든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화학에서는 분자, 또는 생략에서는 세포,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잘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칼 세이건은 이제 그 에덴의 공룡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단순하게 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려면, 영혼을 알려면, 자, 뇌를 해부해 보면 안다. 그리고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포들이 움직임들, 그것들이 분비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알면 인간의 마음, 인간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이건은 마음, 의식, 지각, 감지, 사고 이런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 그 말 대신에 시냅스, 뇌엽절단, 단백질, 전극 이런 용어로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물리주의, 환원주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전부 다 갈아서 이렇게 원자의 상태, 또는 이제 세포의 상태, 또는 이제 화학적인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9세기 물리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 또는 이제 물리학, 화학, 자, 이런 관점에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뭔가 고귀한 존재도 아니고 뭐 신의 자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조물주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건 이제 생물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하고 좀 다른 건데, 생물 중심주의는 우주의 모든
자연 현상들이 정확하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원자들의 운동이 최종적으로는 인간 또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 자, 이런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다. 자, 이것이 과학이 또는 이제 그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 원리다. 우리가 이걸 이제 섭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뭔가 이제 인간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연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주장과 다른 것이 바로 이제 다윈주의 또는 이제 진화 생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진화 생물학에서는 인간은 다른 게 아니다. 원숭이,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하는 유인으로부터 나왔고, 그런 특성들이 인간의 어떤 도덕 또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파블로프의 행동주의죠. 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파블로프 개 이야기처럼 종을 땡땡땡 울리면 이게 밥을 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침을 흘리게 되는 이 과정들인데, 자, 파블로프도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스키너가 이 이론을 그대로 이제 따라와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스키너에 따르면 나한테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나한테 바보들 10명 줘라. 내가 10년 안에 얘네들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조건 반응, 이 도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동물들에서 이루어지는 반응과 동일하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거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듯이, 똥개를 훈련시키듯이, 세파트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을 교육시킬 수 있다,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현대에도 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하버드 대학의 이제 생물학과 교수죠, 윌슨이라고 하는 통섭, 제 지식의 대통합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100년 넘게. 인간은 원숭이다. 그리고 원숭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물론 이제 윌슨은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성,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미를 연구해서 인간의 사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사유성들, 거기서는 진사유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미에서 연구되었던 그런 연구 결과들 인간에게 그대로 적응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바로 윌슨이 이야기하는 통섭, 지식의 대통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대부분의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 화학자들은 자,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서 인간도 여기서처럼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부 다 환원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는 뭐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어떤 경우에는 입자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동이기도 하다. 자, 어떤 때 입자가 되고 어떤 때 파동이 되는가? 이거는 관측을 할 때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관측이 어떤 것이냐, 인간이 관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의 대상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서로 이제 보게 되는, 물론 이것도 이제 약간 의견화된 표현인데 그렇게 관측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이제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이 양자역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X가 X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X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관측에 의해서만, 누군가가 볼 때만, 자, 그것이 입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태,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사유 또는 이제 인간의 관측,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때만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입자,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 구축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923년 이후에 나오는 양자역학의 등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양자역학의 등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물리주의, 자연주의 또는 이제 환원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지탱할 만한 그런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를 쓴 하이젠베르크는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간, 공간, 자,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간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 인간이 바라보는 공간 이 안에서 물론 이제 시간과 절대 공간도 없어요. 시공간이라고 합쳐져 버리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자, 입자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다, 여기에 컵이 있다, 뭐 여기에 의자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의 지식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시세계의 지식이 아니라, 미시세계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미시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시세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예지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세계는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간의 눈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 그게 이제 입자의 세계인데, 이 세계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계는 바로 인간의 지식의 세계이고, 인간이 규정한 세계이고, 인간이 법칙화시키는 바로 현상학의 세계다. 이게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양자역학, 특별히 이제 물리학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전히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이 이론을 거스르는 이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세기에 인간은 물질이다, 원자다라고 했던 이론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일 수 있다. 뭔지는 몰라요. 그것과는 다른 어떤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놓은 게 현대 물리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환원적인 방식으로 사물이나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과학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그런 물리적인 입자 이상의 어떤 거, 입자와는 다른 어떤 거, 이런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의 입에서 그런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